오늘 방송은 홍위병이란 명칭의 기원에 관한 내용부터 대화를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중국에서 홍위병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청와대학 부설 중등학교에 다니는 장승지라는 학생의 필명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후에 중국의 저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학교 동창생이던 송빠이린이라는 학생의 기억으로 그가 사용한 최초의 필명은 홍위병이 아닌 홍웨이스였다고 합니다. 그 필명의 의미는 마오쩌둥 주석을 보위하는 홍서 웨이빙이었고 1966년 5월 29일 청와대학 부설 중등학교 651반에 붙은 대자보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해,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일으킨 1966년 6월 1일 중국 런민르바오가 마오의 문혁선언문을 게재한 후 다른 중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의 대자보에 속속들이 홍위병 참가란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홍위병은 그 당시 이 단체의 명칭이 홍위병이었다는 것은 아니며 의미가 홍위병이란 말이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혁 초기의 홍위병은 한 학교에도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단체가 조직되었으며 명칭도 서로 달랐었습니다.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6년의 6월 런밍르바오의 혁명선언문 발표 이후에 홍위병 단체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소위 사구, 즉 4가지의 구시대 좋지 않은 제도 및 산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반항 능력을 잃어버린 반동분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잔인한 가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적 가해는 중국 북경의 붉은 8월 기간 동안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쳐 곳곳에서 홍위병들에 의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수많은 인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유 없이 비참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홍위병 운동은 문화혁명이 시작된 후 전국 각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중국 전 지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홍위병 단체는 어떤 지역에서든지 흑오류에 포함되어 반동분자로 분류된 공산당 조직의 고위 간부나 인민들을 체포하여 죽창 등 무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을 살해하는 동안 생활할 방과 음식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광란의 미친 짓을 서슴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행했었지만 누구도 그들의 만행을 탄하거나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홍위병 뒤에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마오쩌둥의 혁명위원회가 버티고 서서 그들을 옹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각 지역의 홍위병과 북경의 홍위병 간의 일부분 상호 연계가 되었고 마오쩌둥은 1966년 8월 18일에 8차에 걸쳐 1천만 홍위병들과 직접 대면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북경의 홍위병들과 연계한 각 지역 홍위병들은 거의 모두가 학교 내에서 조직된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 단체들이었고 일반인들의 홍위병 단체는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홍위병의 범위가 너무 광대했고 각 단체 간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혁명위원회도 그들 전체를 전개시키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들만 일원화시켜 그들을 통제 및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홍위병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1천만이나 되는 홍위병들과 8차례에 걸쳐 대면할 때 그의 복장은 녹색의 군복 차림이었고 녹색 모자를 쓰고 팔에는 홍위병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마오쩌둥이 홍위병들과 대면 시 착용한 이 복장은 홍위병들이 공식 유니폼이 되었고 이 모습은 곧 문혁의 대표 행위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장은 홍위병들이 유니폼으로 사용된 것 외에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원이 즐겨 입는 평상복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오쩌둥의 어록이 발표됐는데 홍위병들은 누구나 이 복장을 입고 붉은 완장을 차고 한 손에는 마오의 어록을 높이 치켜들고 군무를 추며 움직였습니다. 1967년 혁명위원회가 권력 장악 단계에 들어선 이후 위원회 내부에서 장악한 포괄적 권력에 대한 분배를 둘러싸고 일기 시작한 내부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홍위병 단체 역시 입장과 견해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세력으로 나뉘기 시작하였으며 이 상황은 홍위병 간의 대규모 무장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오쩌둥은 그들을 겨냥하여 지금 어린 인민들이 실수를 범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노동선전단과 군사선전단이 차례로 학교와 교육기관에 들어가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마오쩌둥과 그의 수하에 있는 혁명위원회에서 학교 내의 어린 홍위병들에 대한 용도 폐기를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홍위병 스스로 분열되어 그들 본연의 행위가 아닌 자신들의 세력과 기득권 확보를 위해 무장투쟁까지 벌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산당 내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으로 확신이 선 후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이 광란적이고 잔인한 행동 등으로 난장이 된 중국 인민사회를 안정시킬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이미 이용가치가 없어진 홍위병들은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인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도 그들을 처리해버릴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민들의 인식 속에서 홍위병들의 권력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문혁이란 큰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은 그들이 눈앞에 현실화되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저질렀던 광란의 장을 더 이상 펼칠 데가 없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광란 행위를 두려워하던 인민들조차 자신들을 향한 공격적 눈초리가 언제든지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홍위병들 대부분은 스스로 움츠려 들었고 혁명위원회의 명령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혁 초기 홍위병 단체들이 조직될 시기부터 학교는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거의 모든 기관을 해체 수준까지 압박하여 대학 입시 시험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3년간 중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약 6,7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중국 전역의 도시 내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것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홍위병 모두를 한때 묶어 처리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문혁 초기부터 중국 사회를 뒤흔들며 잔혹함과 광란의 행위로 인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홍위병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받기 시작했으나 그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홍위병 단체와 그 숫자가 너무 많았고 범위도 워낙 광범위하여 거의 수천만 명에 육박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홍위병의 정확한 숫자는 현재 문혁 당시 그들에게 살해당한 인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위병의 총수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홍위병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1950년대 중국에서 일어났던 쌍산샤샹 운동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쌍산샤샹 운동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이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민들과 함께 지내게 한 정치운동이며 약칭으로 샤팡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계속 추진되었지만 문화대혁명의 시기인 1968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수백만이 넘는 지식인, 학생 등 엘리트 청년들이 농촌으로 강제 이주되어 농촌 생활 및 노동에 봉사하도록 했던 운동입니다. 마오쩌둥은 대학의 입학생 모집도 중단되었고 많은 공장들이 운영을 멈춤으로써 빈둥거리는 졸업생들을 도시에 할 일 없이 두는 것도 당장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문제와 홍위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홍위병 대표 5을 직접 불러 그들에게 쌍산샤샹 운동을 지시합니다. 한마디로 홍위병 너희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그만 시골 구석으로 꺼지라는 토사구팽을 단행한 것이죠. 이때 쌍산샤샹 운동으로 도시에서 시골 농촌으로 강제 이송된 젊은 엘리트들의 숫자가 약 1,700~8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중등학교 졸업생들과 현재 재학생들을 제외한 젊은이들의 숫자를 약 600~700만 명 정도로 계산한다면 홍위병 1,000만 명 이상이 농촌으로 강제 이송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팽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일부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식이나 부잣집 젊은이들은 군대를 가는 방식이나 혹은 북경 교회에 정착하는 방식으로 쌍산샤샹 운동을 피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잔머리 쓰거나 갑질 혹은 아빠 찬스 등을 써서 힘든 일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문혁의 주역 역할을 했던 홍위병,
특히 학교 내에서 조직된 홍위병 단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자연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진행된 10년 동안 누구도 홍위병은 이제 없어졌고 그들이 다시 나타나서 활개치며 돌아다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문화혁명 초기에 사실상 마오쩌둥에 의해 해체된 후 더 이상 거론되지 않던 홍위병의 존재에 관한 일이 1975년 마오쩌둥이 죽기 1년 전 다시 거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10차 공산주의 청년연맹 전국대표대회 준비를 위한 제1차 회의에서 왕홍원이 중등학교에서 공산주의 청년연맹과 홍웨이빙 두 조직을 합병하여 홍웨이빙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78년 10월 16일 공산주의 청년연맹 제10차 회의가 열렸을 때 마오쩌둥이 사망함으로써 문화혁명은 종식되었고 왕홍원이 1975년 10차 대회 준비회의에서 제안했던 청년연맹과 홍위병의 합병은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초등학교에서는 홍위병이 사오시엔퇴이를 대체했었는데 1978년 소선대가 다시 회복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홍원은 아마도 흔들리는 마오쩌둥 정권의 재약진과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생각이었던 것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왕홍원이란 사람은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의 적폐로 표현되는 4인방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1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특별법원은 왕홍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그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해버립니다. 그 후 감옥소에서 복역하다가 1992년 8월 3일 옥중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소울TV를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